고품격 교육방송 민사집행법 뼛속까지 하는 강의. 공부도 이제 1대1 PT처럼 해야 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법무사 쭌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먼저 안내 방송을 좀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새로 개설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유튜브로 들어가면 제 채널이 보입니다. 그죠? 제 채널이 법무사 쭌 TV입니다. 쭌 TV. 그죠? 왜냐면 제가 이제 신광준이니까 JUN 쭌 TV로 개설했어요.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 수는 이제 23명이죠. 감사합니다. 어저께 개설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구독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유튜브 한다는 사실을 이제 듣고 또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죠?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땡땡 계장님. 완전 미남이죠. 그죠? 미남이고 네이마르 닮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이마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이제 G 계장님. 굉장히 브레인이 똑똑한 그런 계장님인데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기술적인 그 착오로 그 댓글 달린 그 계정이 폐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 댓글은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변호사님하고 이제 특히 작년에 개업한 우리 신법무사님, 저도 신법무사고 같이 이제 옛날에 저하고 같이 법무사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이제 합격해서 작년에 울산지방법원 앞에 개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 방송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공부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죠? 저는 이제 14회 법무사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5월달 울산지방법원 앞에 사무실을 개업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법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험 생활을 할 때 그때 당시 이제 이청교 법무사님하고 그 다음에 김정호 지금 법무사님이죠. 김정호 법무사님한테 이제 공탁과 민사집행법을 배웠어요. 그죠? 지금도 이청규 법무사님, 김정호 법무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수험생활을 하면서 이제 덕분에 이제 합격을 했죠. 그죠? 합격을 해서 농협하고 이제 근로복지공단 이제 집행 강의를 한 10년간 했습니다. 그죠? 저랑 이청규 법무사님 같이 이제 팀이 돼서 한 지가 한 10년이 되고요. 김정호 법무사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친한 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 있으면 많이 제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공탁법이나 집행법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혹여나 잘못 알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 통화를 이제 자주 하는 편이에요. 최근 제가 실무제여러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우려를 하세요. 그죠? 우려. 그거 책도 어렵고 두꺼운데 이걸로 강의를 하면 들을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우려를 저도 마찬가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무가들이 실무에 나오시면 또 실무가들 이제 판사님들
재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실무제요를 참고를 하십니다. 그죠? 실무제요를.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법관들의 그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그래서 이 실무제요가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제 판단 하에 실무제요 가지고 강의를 이끌어 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강의를 이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책 구입은 어떻게 하느냐, 그죠? 예전에는 제가 비밀품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그 발간은 법원 행정처인데 법원 행정처죠, 그죠? 법원 행정처인데 여기 뭐 전화해가지고 책 달라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거 안 팔아요. 어디서 하냐면 사법발전 재단이라는 곳에서 법원 실무제요라든지 여러 가지 책자들을 이제 발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네이버에 뭐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법, 공탁실무, 편람 이런 거 그리고 법원 실무제요 검색하시면 나와요. 집행법은 뭐 5권 해가지고 한 10만원으로 알고 있고 등기법 한 5만원인가 뭐 공탁법 5만원 하여튼 한 권당 한 2만원 가량 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사세요, 그죠? 구입해서 사시고 실무에 계신 분들도 옛날 법원 실무제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제 업데이트 된 거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법도 많이 개정되고 해서 책 소개를 이제 마쳤고요. 이제 이 강의 순서를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그죠? 강의 순서는 지금 공탁법 하고 있죠. 공탁법 한 다음에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죠? 집행한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하고, 민법. 이런 순서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순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행 파트를 이해하려면, 사실상 이제 공탁이랑, 뭐, 이제 등기랑, 뭐, 집행이랑, 민법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 뭐,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근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공탁법을 이해를 잘 해두시면, 특히 채권 집행 부분이 이해가 이제 빨리 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걸 이제 알고 나서 민사집행법을 대하면, 경매 절차라든지 다른 절차를 이해할 때 굉장히 이제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공탁법부터 했고요. 집행법은 법원 실무제하고 5권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뭐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법원 실무제로 이제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요약을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 이제 법무사 시험이나 이제 법원 승진 시험,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등기법이 있죠. 등기법이 있죠. 근데 이제 아마 저도 그랬어요. 등기법을 처음 이제 접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른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강의에 그 핵심 포인트랄까요? 그 맥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암기할 거를 뭐 암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논리적 구조를 볼 거예요. 각 항목별로 논리적 구조를 이제 지금 공탁법에서는 이렇게 A 값을 이 구조 가지고 공탁하고 회수 청구권이 생기는지 뭐 이런 거 이런 구조로 일관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각 과목별로 제 나름대로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가지고 책을 한번 이해를 하는 흐름으로 갈 거고요. 특히 이 등기법에서는 제가
그 조상 땅 찾기 관련해 가지고 조상 땅 찾기라든지 그 소송에서는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이죠. 소유권 확인 소송. 그 옛날 일제 시대 때 그 고문서 가지고 이제 해석하면서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을 그 우리나라 그 법률의 그 역사 뭐 이렇게 해서 1900년부터 그 1960년 민법이 제정됐죠, 그죠? 그리고 지금 2022년 3년까지 이 과정의 그 법률의 어떤 흐름과 그 역사적 흐름 속에서 그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 각종 법들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었는지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한 걸 가지고 이것도 강의할 생각인데 이런 강의를 지금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등기법에서는 이 흐름을 알면은 등기법의 흐름이 잡혀요. 흐름이 잡히니까 이렇게 강의를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잘 활용을 잘 못해요. 저도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그 9세대라서 잘 못해요. 그래서 이 강의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른 것보다 그 이런 거 뭐 지금 제가 사용하는 그 이 노트는 노트 사용법이라든지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뭐 동영상을 어떻게 그 편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강의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인사말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어디 갔나요? 제 유튜브 유튜브 채널에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댓글을 한번 보고 명령을 바람법원에 사유신고라. 어디서 보냐면요, 관리로 들어가서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들어와서 밑으로 쭉 내려보니까 댓글 여기 안에 있네, 그죠? 댓글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자, 지금 지금 요 성함이 그 OH GD HI 분께서 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께서 누나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의리병에 대한 채권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압류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당연히 생기죠, 그죠? 자, 이제 갑을 병 구조에서 갑이 이렇게 피압류 채권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을이 병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토지 수용 보상금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통장 예금 채권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알아야 압류든 감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무상 이거를 모르면 깝깝하죠. 깝깝하고 못합니다, 그죠? 못한다. 찾는 방법은 뭐냐? 찾는 방법 없습니다. 없고 알아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고려신용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알아오시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걸 모르면 압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책자가 하나 있는데 윤명철 법무사님이 쓰신 채무자 재산 찾는 법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이제 나왔어요, 그죠? 이 책에 보면은 이 재산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구체적이 나오는 건 없고 여기에 그래도 많은 것을 조금 배울 수 있는 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구입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사유신고 428조 248조 공탁 사유신고 파트를 할 겁니다. 그 실무제호는 페이지 463페이지고요. 사유신고 지금 오늘 사유신고 248 사유신고 이거는 이제 제3채무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탁규칙에 그 공탁관이 하는 사유신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법원이 하는 사유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유신고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이 내용들은 기존에 제가 그 강의 8개 올려놓은 거 있죠. 이 강의에 다 그 설명 드렸던 부분이고 그게 중복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면 민사집행법 248조 공탁은 이제 권리공탁하고 의무공탁이 있지만, 자, 누가 제3채무자는 어느 공탁을 하든지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된다.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게 248조 4항에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은 모르니까 이 사유 신고를 해야만 배당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러한 제3채무자의 사유 신고는 배당 요구 종기가 된다. 샷다 내려간다. 배당 요구 종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죠? 압류가 됐어요. 압류가 됐고, 뭐 A, B, C, D도 압류가 됐다. 경합이 됐다. 경합이 됐다 이러면은 제3채무자는 248조 공탁할 수 있죠, 그죠? 어디에? 공탁소에. 이렇게 공탁하면은 이 공탁서를 가지고 돈 내고 접수판 빵 찍어가지고 어디 제출한다? 먼송 앞발 한 집행법원이죠, 그죠? 법원에 이제 해야 된다, 그죠? 이 제출을 하고 오늘 배우는 거는 뭐죠? 이 제출을 하고 반드시 제출을 하고 사유신고 248조 4항이었죠. 이 사유신고를 해야지만 배당이 된다. 배당 절차가 개시된다. 이거 안 하면은 이 원송합발에 있는 집행법원에서는 얘가 공탁을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실무상 있죠, 실무상. 빨리 이 돈 받는 절차잖아요, 돈 받는 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이 안 되면 돈을 못 받아. 그러니까 깎아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나서 원송합발에 사유신고 그 사유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면은 지금 갑이든 을이든 깝깝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사유신고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가 압류 이유로 248조 1항이나 민사집행법 248조 29148이랑 이거 뭐죠? 가압류 있는 거죠, 가압류. 제가 이렇게 조문을 읽는 이유는 뭐 시험할 때 빨리 조문도 찾아볼 수 있는 이점도 있지만 우리 법무사 시험이나 법원 승진점 시험해 보면 이 조문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색하면 이게 가압류지 뭔지 감을 못 잡는다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또 멋져 보이잖아요, 조문 탁탁 나오면은. 그죠? 잇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그 가압류가 있다는 거죠. 제3채무자에 대한 이거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대한 피압류 채권을 소멸한다. 참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굵게 굵어야 돼. 일단 중요하면 그죠? 굵게. 자, 공탁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채권 소멸. 이 문장 그죠? 이 문장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거 배웠죠, 그죠? 한 세 가지 한번 볼게요. 하나는 248조 자 이렇게 병 압류 그죠? 공탁 그 다음에 각 을 병 가압류 공탁 248 291 그 다음에 각 을병 압류 해방공탁 282 이렇게 봐보잔 말이에요. 이렇게 봐보자. 그 다음에 오직 까지 자 이렇게 하면 없어지는 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요렇게 채무가 있죠. 이 채무가 있고 이거는 이제 피압류 채권이고 요 지금 요거 갑이 요 압류한 거. 그래서 이제 공탁을 하면 248 공탁을 하면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피압류 채권 소멸하고 피압류 채권 소멸하면서 공탁돼 버리면 이 채무도 소멸하죠. 채무 변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 돈 갚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채무도 소멸하고 이 압류 효력도 이렇게 소멸합니다. 세 가지가. 이걸 잘 봐야 돼. 이거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거랑 조금 비교해서 이거 282는 해방공탁이죠, 그죠? 해방공탁도 마찬가지 이렇게 피압류 채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공탁 파트 편을 이제 보면은 이 공탁을 하면 이 피압류 채권이 일로 회수 청구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피압류 채권이 회수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수 청구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갑의 가압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갑의 가압류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않고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 이 피압류 채권이 이렇게 회수 청구권으로 바뀌듯이 이 가압류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회수 청구권에 존속한다 그래요. 존속. 그죠? 이렇게 존속한다. 그래서 채권 양도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일단은 이 피압류 채권 이렇게 소멸해요. 이거는 소멸하고 회수 청구권으로 남아 있는 거고 이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가 소멸하지 않고 마찬가지 이 회수 청구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 이 차이점. 여기서 아까 248 291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자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채권은 소멸한다. 자, 요 피압류 채권은 소멸한다.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됨으로 소유력이 발생하고 227조 사망 중요합니다. 지금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가압류 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송달되었다면 자, 그 가압류 압류 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 채권에 대해 헌방 이어서 가압류 압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 공탁이 되면 많이 한 건데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공탁을 하면 제가 뭘 했나요?
피압류 채권은 소멸하고 집행은 종료한다 그랬죠. 이 집행 종료가 이 압류로 말하는 압류 집행이 종료된다. 이거 소멸하고 종료된다. 따라서 여기에 지금 요 실무제에서 또 따라서 자, 여기 제가 색깔 고르는데 이거 그 선택 장애인가요? 이게 있나요? 그 색깔을 못 선택하겠어요. 이렇게 자, 이 A라는 채권자가 공탁하기 전에 일단은 이렇게 압류를 했으나 이렇게 송달돼야 되거든요. 왜? 둘둘 7조 상황 때문에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제3채무자한테 송달된 때가 3월 5일이란 말이에요. 3월 5일 22년 3월 5일. 근데 얘가 공탁을 이렇게 공탁이 3월 2일 날 먼저 공탁을 해버렸다. 송달이 늦었잖아요, 그죠? 이 접수는 3월 1일자 하더라도 송달이 3월 5일 늦었다 이거. 이때 압류 효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공탁 후 이렇게 압류가 들어온 거라서 제가 뭐랬죠? 이거 이미 존재하지 않는 소멸한 피압류 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 hợp 방이라고 그랬죠. 자, 이 뜻이에요, 이 뜻.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감면 명령이 제3채무자 집행 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었더라도 공탁 사유 신고서에 일로 다시 와봅니다. 지금 요렇게 지금 이 2번 사안이죠. 이제 2번 사안. 이 사안에서 이 사안에서 지금 얘가 늦게 송달돼서 hợp방 됐단 말이야. hợp방.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공탁서를 받아가지고 병은 먼송 압발 사유신고 하죠, 그죠? 먼송 압발에 사유신고 하는데 이 사유신고서에 이 사유신고 이제 이해되나? 그죠? 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가 돼 있다. 기재. 요거 지금 3월 1일 날 공탁을 하고 공탁한 다음에 이렇게 사유신고 하죠. 근데 이때 알았단 말이죠. 기재해가지고 집행법원에 제출됐단 말이죠. 그러면 집행법원도 알 수 있었고 자, 이러면은 글씨가 조금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거나 정본을 갖고 있는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 효력은 인정된다. 그래서 이 지금 공탁서에 우선 변제권이나 배당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이 A라는 사람, 이 A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든지 임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집행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배당 요구한 효력이 있다. 배당 요구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유신고로 배당 절차 개시되면 배당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집행법원이 공탁 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경우를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몰랐다. 그러면은 설령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 다음 나아가 다른 채권자 신청에 의해 가지고 발령된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 공탁 사유신고 이후에 송달되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건 뭡니까? 간단하죠, 그죠? 그림. 이 채권자의 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한테 이제 송달이 되었는데 3월 5일날 송달됐어요. 근데 이미 공탁 다 해가지고 공탁 사유신고로 먼송 압발에 뭐 2월 28일자에 다 마쳤다 이거지. 그리고 나서 3월 5일날짜에 들어왔다 이거지. 그럼 끝났다 이거 안 된다. 이 배당 못 받는다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이런 거 이해되죠?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가압류 원인으로 29248 공탁한 후에 이거 나오면 머리 그려야 돼 무조건. 안 그리면은 나중에 여러분 정리 안 됩니다. 그죠? 가압류가 있다. 얘가 248 291 공탁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려. 공탁을 하면 그 다음 뭐가 생긴다? 분명히 그냥 이쪽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게 뭐죠? 회수 출급? 회수? 아니죠. 출급이죠. 회수는 돈 낸 사람이 있는 회수가 안다. 돈 낸 사람. 이거 갖고 얘는 출급 청구권을 받는 거죠. 자, 공탁한 후 이렇게 공탁한 후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그러면 지금 A라는 채권자가 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채권을 갖고 있었고 을은 이렇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압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 송달되겠죠. 제3채무자 국가에 송달되겠죠. 그죠?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 경합이 성립하거나 그래서 지금 압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 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을 명한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이렇게 이 A가 이렇게 압류를 해서 제3채무자한테 송달돼서 압류 경합이 생기거나 왜 압류 경합이 생기나요? 첫 번째 1번의 갑의 가압류는 공탁금 이 회수 청구권에 그대로 하면 갑의 그대로 미치죠. 그죠? 그러면은 공탁 공무원한테 가압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요렇게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이번 A에 압류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압류가 경합된다 이거죠. 이렇거나 요 갑이 그죠? 갑이 본원 판결 받아가지고 이렇게 1, 2, 3에서 가압류에서 본원 판결 받아가지고 압류 및 추심 이것도 별도로 송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송달됐거나 이러면은 압류 경합이 생겨서 공탁관의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공탁관의 사유신고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했던 거 반복되니까 좀 기분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돼. 사유신고서의 제출과 내용 이거는 공탁서를 제출해야죠. 사유신고할 때. 자, 이렇게 해서 공탁을 한다. 그러면은 이 공탁서가 있고 이 공탁서를 이렇게 첨부해서 먼송합발에 사유신고한다. 누가? 이 제3채무자가 하는 거죠. 제3채무자가. 자, 공탁서를 이제 넣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죠. 공탁서를 넣어야 된다는 거. 까지.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명령 또는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이제 먼송합발 해야 된다.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 밑에 요즘에는 이제 전자로 한다. 그럼 전자로 한다. 이겁니다. 나번. 자, 248조 4항에 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거 한번 잘 정리를 해보세요. 세 가지로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248조 이제 4항 사유신고. 하나는 이제 오직 가압류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 집총하고 피총 중에 피총이 파이가 더 크다. 그죠? 그럼 나눠 먹을 게, 뜯어 먹을 게 충분히 뜯어 먹는다. 그죠? 3번. 집총하고 피총이 있는데, 이제 뜯어 먹을 인간들이 너무 많죠? 받을 건 조금밖에 없는데.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 케이스를 잘 이해를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공탁
특관의 이제 사유신고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즉, 가압류만 집행된 상태에서 291-248 공탁하는 경우, 그 다음 가압류가 경합되지 않을 때, 즉, 한 개 또는 경합되었지만 압류 금액이 피압류 채권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이거는 압류 경합, 진정한 의미의 압류 경합이 아니랬죠. 세 번째, 압류 경합이 있을 때, 요거 지금 요렇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답은 이거 이렇게 좀, 자, 이 가운데 3번 이 가운데 3번의 경우라면 채무자는 압류된 사실, 압류 경합이 있는 사실, 압류에 관한 채권액을 공탁한 사실을 사유신고에 적게 돼 있다. 사유신고할 때. 이 사유신고는 어떤 취지냐? 배당 가서 채권자 확정시켜달라는 취지다. 이해되시죠? 2번의 경우에, 이거 2번. 피촉이 더 크다. 이 경우에는 배당에 의해야 되지만, 불편하다. 충분히 이거 실제로 압류 경합이 아니잖아요. 압경이 아니란 말이야. 배당 절차에 가야 되지만 압류 경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처리해라. 이런 예규가 제정되어서 이제 빨리 줘라도. 왜? 공탁이라는 것은 돈 받는 거기 때문에 돈 늦게 받으면 짜증난다, 그죠? 라번에 마지막 요거 진짜 진정한 의미의 압류 경합. 이거는 2, 3회 모두 사유신고한테 배당 절차이므로, 자, 탑의 사건이 부여된다. 우리가 2022 탑의 1, 2, 3 이 탑의 사건이 나왔다는 말은, 탑의 사건 번호가 나왔다는 말은 사유신고 됐다는 뜻입니다. 즉 샷다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샷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에는 그 수험생도 뭐 계시겠지만 현직 뭐 법무사 변호사분 계실 거고, 이제 뭐 판사님도 계실 텐데, 그 사건 번호 딱 보고 그 사건 조회 해보면은 이 탑의 사건이 있다. 그럼 샷다 내려갔다 해죠. 이 탑의 사건 번호가 딱 있고 이게 접수해가지고 2022 7월 1일 접수됐으면 그 뒤에 만약에 7월 2일 이때 막 압류가 송달되고 하더라도 샷다 내려갔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뭐 이런 걸로 판단한다. 자, 부여되는데 뭐 하여튼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마번 볼게요. 마번 됐습니다. 그죠? 사유신고 제출법은 빨리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송 앞발이죠, 그죠? 먼송 앞발 많이 했습니다, 그죠? 많이 했다. 근데 압류한 경우 이제 뒤에 송달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되거나 그 잘못 신청했다는 거죠, 사유신고를. 그러면 이거를 관할 위반이라서 뭐 각하시켜야 되나? 아니다. 이송한다. 이송. 먼송 앞발에 이 법원이 이송해줘야 된다. 시간 걸린다. 원래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더 걸리죠. 한 1년 걸린다. 돈 받는데 1년 걸린다. 죽는다. 그죠? 그래서 이거 관할 잘 잡아라. 그 다음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자,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 자, 사유신고 이후 절차는, 자, 제3채무자로부터 사유신고서를 접수받는 집행법원은 배당 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 사유신고를 불수리 결정한다. 그리고 일단 제출되어진 사유신고는 철회할 수 없다. 빠꾸 안 된다. 철회, 취하. 법원에서 이거 사유신고 안 됩니다. 취하하세요. 뭐 취하 못한다. 그죠? 취하 못한다. 다만 제3채무자의 착오나 오류에 의해 무효인 집행공탁을 하고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나 집행법원에게 무익한 것이라면 사유신고의 철회와
철해가지고 이걸 회수할 수 있다. 이거 지금은 제가 설명 안 드릴 텐데 저 뒤에 이제 혼합공탁 나와요. 혼합공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혼합공탁에서 자 이거 보세요. 공탁은 돈 받는 거죠. 돈 받는다. 뭐 혼합공탁이라는 것은 변제공탁하고 집행공탁하고 플러스 된 거거든요. 플러스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을 찾으려면 혼합된 게 혼합 해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증명 서류. 이거 제출해야지만 배당이 개시됩니다. 근데 실무상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공탁법이 중요한 게 이걸 모르면 이 절차를 모르면 법무사 마찬가지고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판사님도 판결을 잘못 내려가지고 또는 혼합공탁이 아닌데 혼합공탁으로 보고 처리를 했어요. 뭐 공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혼합 해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배당이 개시되는데 혼합 공탁이 아닌데 혼합 해소 증명서를 제출 못하죠. 못함. 이러면은 돈 찾는 데는 한 10년 못 찾아. 돈 못 찾아. 그러면은 관계자들은 이거 뭐 죽어나 난리 나죠. 그 금액이 뭐 100억이다 이러면 뭐 누구 하나 옷 벗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집행법원에서 공탁 사유신고를 불수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오케이 뭐 수리해버렸어. 그러면 아까처럼 이 사유신고 취하도 못하잖아. 취하도 못해. 그럼 결국 뭐다? 돈 못 찾아요. 공탁 잘못해가지고. 이 공탁 누가 합니까? 갑을 병이 있으면 얘가 하는 거죠. 제3청구자. 돈은 얘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부분 나중에 혼합공탁에서 제가 한번 좀 혼합공탁 어저께 새벽 2시까지 공부하다가 머리 찌내려가지고 자 혼합공탁 여기 차고나 유료 무효인 집행공탁을 하고 그것이 무익한 것이라면 이때 회수할 수 필요가 있다 이래놨죠. 필요가 있다. 자 실무제휴에서 뭐 할 필요가 있다. 뭐가 옳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된다는 뜻이에요. 실무제휴에서 이제 판사님이 다 법관들이 쓴 책인데 할 필요가 있다.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써야지. 이거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죠? 판례도 없고 하지. 저는 실무제휴를 성경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굉장히 하여튼 앞으로 중요하다. 혹시 이 방송 들으면서 지금 이런 사건이 있는 분들은 요 법원 실무제휴 규정을 복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든지 해서 돈을 이제 찾으세요. 그죠? 그 다음 자 이거 나오네. 바로 혼합공탁 케이스. 공탁자가 공탁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후에 이를 이유로 공탁 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철회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원래 안 되는데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은 불수리 결정할 수 있다. 공탁자는 돈 낸 사람이죠. 공탁관에게 불수리 결정문 가져가면은 돈 찾을 수 있다. 자,
까지 불수리 결정만 해주면 다시 돈 낸 사람 찾아갈 수 있다. 자, 얼마나 좋아요. 자, 이거 예컨대 이거 쉽습니다. 하여튼 공탁 잘못한 경우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자, 이거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 불수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로 인해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 차단하는 이른바 샷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샷다 올라간다. 불수리 결정 있으면 자, 샷다 올라간다. 제가 그 전 시간에 그 설명 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그죠? 한번 내려간 샷다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를 머릿속에 팍 박아놔야 돼요. 한번 내려간 샷다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아, 또 제가 이 고품격 교육 방송인데 또 한 번 이렇게 이런 또 명언이 생각이 나네요. 자, 이거 농담하는 것도 제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라고. 다만 아까처럼 불수리 결정이나 나중에 파산 선고, 저희 회생 파산과 그 미산집행법의 그 미산집행법하고 회생 파산 관련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총정리해가지고 한번 쫙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샷다가 올라간다. 근데 이런 예외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려간 샷다는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다만 불수리 결정하면 샷다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표현을 샷다가 올라간다. 여기까지. 그다음 만약에 사유신고가 이제부터 적법하면 배당 절차 진행한다. 자, 한편 이게 이제 다 우리 배운 거예요.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248조 공탁하게 되면 자, 색깔 바꿔서 너무 중요하다. 모든 압류는 실효되고 각 압류 채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 지위로 전환되고 제3채무자의 공탁 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에도 배당 요구 중기다. 배종. 자, 이렇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A, B, C, D 다 경합됐어요. 그래갖고 제3채무자한테 갑 통지서도 오고 A, B, C, D 통지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총과 피총을 보니까 뜯어먹는 놈들이 더 많아. 그러면은 압류 경합이 생겨서 누군가가 요구를 하면 의무 공탁으로 되고, 아무도 공탁하라고 말 안 하면 248조 1항에 대해서 권리 공탁한다 그랬죠? 248 집행 공탁 이걸 하게 되면, 자 보세요, 모든 압류는 실효되고, 지금 이거 이 압류 이거 압류는 실효되고, 그 다음에 이 또 뭐죠? 이 피압류 채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또 뭐죠? 병이 의뢰 부담하는 채무도 소멸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 그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무제요에서 공탁하면 아까 피압류 채권은 소멸하고 압류 명령은 실효된다. 이게 써있잖아요, 그죠? 써있잖아요. 이 행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자, 어떻게 하죠? 여기 그 다음, 자, 이때 제3채무자가 248조 공탁하고 사유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 기재를 누락했다. 골치 아프다. 자, 어떻게 되냐? 자, 일로 와서 아까 값을 이 관계에서 A, B, C, D 경합이 막 됐는데 공탁하고 나서
공탁서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유신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먼송 앞발에 사유신고 하는데, 사유신고서에 갑 언제 송달되었습니다. A 송달되었어. B 송달, C 송달. 근데 D를 빼먹었어. 빼먹음. 그럼 얘 배당 받냐 얘가? 자, 뭐라고 합니까?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누락된 남녀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이거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누락된 압류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라도 마찬가지다. 자, 이것도 사유신고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죠? 이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라버는 저 뒤에 이제 공탁관이 사유신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가 있죠?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하는 거죠. 이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쉬었다 가겠습니다.